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성대학교 창의융합대학 문화콘텐츠학과의 김기용 교수입니다.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이 시간은 오픈 캠퍼스 형식이긴 하지만 문화 콘텐츠와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말아보는 이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미가 좀 있어야 될 텐데요. 여러분, 지금은 무슨 시대입니다. 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빈칸에 무엇을 채워 넣으시겠습니까? 사람들마다, 저마다 처한 입장이라든지 생각에 따라서 서로 다른 답변을 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빅데이터의 시대이다. 어떤 분들은 지금은 4차 혁명의 시대이다. 뭐 이렇게도 답변을 하실 수 있겠죠. 또 마케팅에 계신 분들 중에는 지금은 라이브 커머스의 시대이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문화 콘텐츠와 관련돼서는 당연하게도 지금은 문화 콘텐츠의 시대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여러분들 아침에 기상하셔서 밤에 잠들 때까지 TV, 스마트폰 특히 여러분들 태블릿이나 스마트폰을 통해 또 PC도 적지 않게 사용을 또 하시죠. 등 다양한 디바이스 그리고 그 안에 또 SNS나 영상 플랫폼 등을 통해서 수많은 콘텐츠를 생산, 유통, 소비하고 있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또 중학생, 고등학생들도 많은 영상을 생산하기도 하고요.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시는 디바이스는 데이터를 생산하게 됩니다. 본인이 원하건 원하지 않건 무엇인가를 생산하는 주체가 되는 것이죠. 문화 콘텐츠의 시대입니다. 게다가 미디어 디바이스는 나날이 발전하고 있죠. 미디어 혁신으로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인들이 콘텐츠에 밀착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명하고 또한 상식적인 것이 되겠습니다. 특정한 서비스를 좀 말씀드리긴 그렇습니다만 유튜브라든지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 일상생활에서 쓰시지 않습니까? 또 카카오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콘텐츠적이다. 미디어이긴 하지만 또 콘텐츠적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OTT 등의 서비스 때문에 서비스 덕분에 세계인들이 전 세계인들이 콘텐츠에 밀착된 삶을 살아가고 있죠. 또 드라마와 영화, 음악을 비롯한 K 콘텐츠와 한류의 약진으로 한국의 문화 콘텐츠는 세계인의 일상이 되고 있습니다. 비단 BTS 이런 말씀 드리지 않더라도 이것 역시 상식이 되겠습니다. 10년, 20년 전만 해도 꿈꾸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문화 콘텐츠의 시대입니다. 국가가 분류를 한 문화 콘텐츠 산업입니다. 다종다기하죠. 굉장히 많습니다. 출판, 만화, 음악, 영화, 애니메이션, 방송, 광고, 캐릭터, 공연, 게임, 그리고 지식 정보와 콘텐츠 솔루션까지 모두 다 문화 콘텐츠 산업의 범위 안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은 미디어의 발전 때문에 과거에는 예를 들어 출판이면 출판, 방송이면 방송 선명하게 자기 영역이 자리매김되어 있었는데 디지털 기술의 발전 덕분에 이것이 좀 블러되는 이렇게 서로 섞이는 경계가 흐릿해지는 이러한 현상마저 보이고 있지요. 그래서 문화 콘텐츠 핵심을 어디에 둘 것인가라는 고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각각의 이 단위들은 모두 다 대학의 입장에서도 전공이 다 있죠. 만화과가 있고요, 방송과가 있고요, 광고, 영화학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더욱 핵심을 어디에 둘 것인가가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또 무슨 시대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명백하게도 스토리텔링의 시대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공중파 TV에 케이블 종합편성 방송이 가세했죠. 예전에는 공중파, 지상파 방송밖에 없었습니다. KBS, MBC, SBS 정도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시기가 오래 전속이 되다가 이제 그러한 미디어들을 소위 리거시 미디어로 만들어버리고 뉴 미디어가 득세를 하면서 또 굉장히 많은 스토리들이 생산이 됩니다. 드라마,
버라이어티, 이야기 기반 콘텐츠가 급증했죠. 지금은 스토리텔링의 시대입니다. 또 넷플릭스니 이런 뭐 디즈니 플러스니 OTT의 발전으로 K-스토리 콘텐츠는 양적으로 팽창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영상을 찍고 있는 지금은 2022년인데요. 예, 지금 이 시기 그리고 향후 몇 년간 OTT의 발전 그리고 K 스토리 콘텐츠 산업의 연관관계는 크게 의미를 가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양적으로 크게 팽창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기회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향후 몇 년간 또 더 많은 드라마들을 또 요구하게 될 것이다. 한국에 대한 넷플릭스라던가 여러 OTT 회사들의 투자는 이어질 것이다. 여하간 그 결과 새로운 콘텐츠, 이야기 콘텐츠, 스토리텔링 더욱더 필요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지금은 스토리텔링의 시대입니다. 웹소설과 웹툰의 방대한 소비는 문화현상을 넘어서 우리 삶의 일부가 되었지요. 또 이 이야기는 지적재산권, intellectual property라고 해서 지적재산권이 굉장히 중요한 문화 콘텐츠 산업의 개념이거든요. 지적재산권이 되어서 거대한 산업적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상식일 거라고 선생님 생각을 합니다만 하나의 이야기가 생산이 되면 예를 들어 웹소설, 지금은 또 웹툰 기획을 할 때 이미 어느 정도 성공을 담보하고 있는 웹소설 중에서 웹툰으로 변형시켰을 때 성공할 확률이 높은 이런 콘텐츠를 찾는 시대가 되었습니다만 이렇게 하나의 이야기가 던져지게 되면 뭐 영화가 되었건 드라마가 되었건 게임이 되었건 부가적으로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문화 콘텐츠 산업의 기본적인 가치 사슬 구조라고 본다면 지금은 또 명백하게 스토리텔링의 시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지금은 기획의 시대입니다. 이것 또한 명백합니다. 문화 콘텐츠는 출판, 만화, 음악, 게임, 영화, 애니메이션, 방송, 광고, 캐릭터, 지식 정보, 콘텐츠 솔루션 등 11개 분야를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이것은 또 문화 콘텐츠가 너무 뭉뚱그려지면 안 되니까 국가가 또 이렇게 표준으로 제시한 분류 체계입니다. 하나하나를 보면 모두 작화나 디자인이나 편집이나 프로그래밍이나 이러한 높은 기술 숙련도를 요구하는 일이지요. 가령 게임이라든지 게임 또 개발자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디자이너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애니메이션 하나하나 그림 그리는 사람들, 또 프로그램 다루는 사람들, 이미지 보정 작업하는 사람들, 프리 프로덕션, 또 포스트 프로덕션에 고도의 숙련된 전문가들이 붙어서 일을 해야 되는 이러한 분야였습니다. 지금도 큰 틀에서 바뀐 것은 아닙니다. 다만 1인 크리에이터에서 보듯 기술 발전, 기술 발전이라는 것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특히나 선생님처럼 이 문화 콘텐츠를 업으로 하는 사람들은 기술 발전, 그러니까 변화, 발전이니까 변화겠죠. 그 변화의 속도에 늘 놀라게 되는데요.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또 굉장히 또 빠르게 모든 것들을 바꿔놓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과거와는 또 다르게 창의력만 있으면 콘텐츠 생산이 수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몇 해 전만 해도 10년, 20년 전만 해도 짧은 영상 하나를 만드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대학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고가의 장비들을 좀 구입을 해놓고 스튜디오 환경을 갖추고 촬영을 하고 편집을 하고 조명을 치고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지금도 있습니다. 그러한 전문가들이 필요 없다는 얘기는 전혀 아니고요. 그러한 설비가 없으면 아예 영상이라는 것 자체를 만들 수가 없었어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스마트폰만 있으면 여러분들 영상을 만들 수가 있지요. 수준의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만들 수 있지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을 바꿔놓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웹소설, 웹툰, OTT 플랫폼에 매 시간 수많은 콘텐츠가 쏟아 부어지는 경쟁의 시대죠. 이런 시대에 산업계는 대중을 사로잡을 신선한 콘텐츠를 제안할
우수한 기획자를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기술은 여전히 중요하고요. 이때 드리는 말씀은 기술이라든지 이쪽 분야는 이미 어느 정도 탄탄하게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신선한 콘텐츠, 재미있는 그 무엇,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것,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아이디어, 그 아이디어를 콘텐츠로 만들 수 있는 또 환원해내는 이러한 어떤 진행, 기획, 이러한 신선한 콘텐츠를 제안할 우수한 기획자를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지금은 기획의 시대인 것입니다. 또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실감형 콘텐츠의 시대이죠. 메타버스 하고 있고요. 또 일각에서는 이게 유행어 아니냐, 금방 지나갈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합니다. 근데 그 용어는 지나갈 수 있어요. 심지어는 빅데이터라는 용어도 이거 유행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계시거든요. 그 용어는 다른 용어로 대체되거나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선생님도 모르겠어요. 메타버스라는 용어가 앞으로도 계속 살아남을지. 그런데 용어 자체는 어떻게 되건 메타버스가 의미하고 있는 것 있잖아요. 그것은 바뀌지 않아요. 그것은 바뀌지 않는다. 다른 용어로 갈아타더라도 이 생각은 좀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메타버스는 그래서 미래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 현상이죠. AR, VR 기술, 뭐 증강현실이라든지 가상현실, 또 IT, 플랫폼 혁신이 융합되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죠. 뭐 로블록스에서 모든 메타버스는 게임이 중요한 기반이었습니다. 그것은 자명합니다. 메타버스는 게임이 기반이었습니다. 제 페토는 또 웹소설, 웹툰을 비롯한 각종 콘텐츠를 메타버스 가상세계에 담아내려고 하죠. 이뿐만 아니고 메타버스라고 일컫는 모든 것들이 많은 서비스들이 추구하는 것이 이런 것이죠. 콘텐츠적인 것입니다. 단순히 현실을 대체한 어떤 기능, 기술, 기능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콘텐츠적인 그 무엇을 제공하려고 하죠. 실감형 미디어의 영향력이 날로 증대되는 지금은 역시 실감형 콘텐츠의 시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말해본 바와 같이 문화 콘텐츠의 시대이고요. 스토리텔링의 시대이고요. 기획의 시대이고요. 실감형 콘텐츠의 시대이고요. 이런 것 정도가 문화 콘텐츠, 현대의 문화 콘텐츠를 이루고 있는 요소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젊은이들이 저희 학과, 문화 콘텐츠 학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앞으로도 이러한 어떤 움직임, 기조는 유지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문화 콘텐츠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역량은 무엇일까요? 어떠한 역량을 갖춰야지 전문가가 될 수 있을까요? 문화 콘텐츠 산업계 많은 젊은이들 매료시키고 있는데 어떤 역량을 갖춰야 될까요? 학과를 좀 소략하게 안내를 드리자면 우선 스토리텔링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 수업을 마련을 했고 여기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스토리텔링 역량을 정의를 좀 해보자면요. 머릿속에 무형으로 존재하는 아이디어, 여러분들 아이디어 많으시죠? 드라마를 보건 영화를 보건 어떤 내러티브, 서사, 이야기라고 하는 것들이 막 샘솟기도 하고 새로운 캐릭터가 나오기도 하고 게임을 하다 보면 나도 무언가 다른 게임을 만들고 싶고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아이디어. 무형으로 존재하죠. 카오스라고 하죠. 형태가 없어요. 혼돈이죠. 가슴은 뜁니다. 가슴은 뛰는데 아직 무형으로 존재합니다. 연기 같은 것이죠. 스토리텔링 역량이라는 것은 거기 그 아이디어의 질서를 부여하고 형태를 잡아주는 것입니다. 수업을 통해서 고전과 현대, 시와 소설, 시나리오를 아우르는 다양한 스토리텔링을 접하며 기존의 작품을 분석하고 비평적 시각으로 재구성하는 역량을 키웁니다. 이를 통해서 소설과 같은 기존의 이야기를 웹툰 드라마와 같은 새로운 콘텐츠로 만들어서 가치를 부여하거나 직접 웹소설이나 시나리오를 창작하는 능력을 함양합니다. 기획 말씀드렸잖아요. 문화 콘텐츠 기획 역량 기르십니다. 아이디어와 스토리를 보고 듣고 즐길 수 있는 미디어 경험제로 구체화시킵니다. 이게 기획자가 할 일이죠. 수업을 통해서 트렌드와 수용자 분석 중요합니다. 시장 분석 방법을 배우십니다. 자신의 목표 콘텐츠의 특성에 맞는 분야, 방송이면 방송, 영화, 음악, 게임, 애니메이션, 만화 등을 선정하고요. 시장 분석을 반영하여 무슨 콘텐츠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계획과 전략을 수립하고 제작과 유통 관리를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확장하는 역량을 키우게 됩니다.
미디어 신기술 구현 역량 말씀을 드렸습니다. 콘텐츠를 사용자가 실감형으로 즐길 수 있는 디지털 미디어로 기획을 하는 것이죠. 직접 학과에서 그림을 그리거나 이러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분들, 기술을 제공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전제하에 문화 콘텐츠 산업계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기획자를 양성하는 것입니다. 수업을 통해서 언리얼 등 게임 엔진과 UI, UX 활용 방법을 배웁니다. 장비, 플랫폼, 소프트웨어 기능도 함께 배웁니다.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기획을 하게 됩니다. 기술 전문가가 되지 않더라도요. 기술 교육은 우수한 기획자가 되는데 필요한 정도에만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코딩을 수업 시간에 다루지 않습니다. 지금은 코딩을 몰라도 다룰 수 있는 프로그램, 라이브러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고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떻게 다루면 되는가 이런 것 정도를 배우고 기획에 환원을 해서 응용을 하는 데까지 가시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활용 가능한 기술을 분석하고 콘텐츠에 체계적으로 적용해 설계와 기획 과정을 거쳐 구현하는 역량을 키웁니다. 전공자는 모두 재학 중 자신이 기획한 실감형 게임의 데모 버전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데모 버전 정도를 인터랙티브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은 되게 많습니다. 많아요. 그것을 이용을 해서 기획자이기 때문에 기획서 또 분명히 잘 써야 되지만 그뿐만 아니고 가시적으로 인터랙티브하게 이런 것이다. 그러니까 완성도 높은 게임이 아니고요. 제가 만들고자 하는 게임은 이렇게 구동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 정도를 피력할 수 있는, 표현할 수 있는 인터랙티브한 실감형 게임 데모 버전 정도는 다 만드십니다. 문화문화 콘텐츠학과는 또 스토리텔링과 관련하여 고전이 있을 거고 현대 문학이 있을 겁니다. 고전 문학도 구비문학, 고전시가, 고전소설 이렇게 이제 나눠 본다면 구비문학 또 배우시게 되는데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선호합니다. 재미있습니다. 가령 신과 함께가 구비문학 콘텐츠화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웹툰으로 먼저 나와서 큰 인기를 끈 후에 영화로 개봉되었잖아요. 또 라디오 드라마, 뮤지컬 또 만들어지기도 했고, 앞으로 다른 걸로도 또 만들어도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영화에는 저승이라는 건강과 저승차사, 성주신 등 한국 신화의 등장인물들이 출연하는 정도로만 구비문학이 다루어졌습니다만 웹툰 많이들 보셨어요? 좋은 웹툰이죠. 웹툰 신과 함께의 신화편에서는 천지왕본풀이, 이공본풀이, 문전몬풀이, 차사본풀이 등 한국 무속 신화가 매우 충실하게 그려져 사람들에게 큰 재미를 주었는데 이것이 구비문학의 콘텐츠화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배우시게 될 텐데요. 여러분들이 배우시고 나서 또 직접 구비문학을 좀 찾아보시고 이거 재밌겠다. 이거 콘텐츠로 만들면 재미있겠다. 이런 것들을 제안해내고 또 사회에 진출해서 큰 성공을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고전문학 콘텐츠화의 소재로서 우리 고전문학을 배울 수 있는 학교는 대한민국에 극히 드물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다른컨대 한성대학교, 창의융합대학 문학문화 콘텐츠학과는 이러한 콘텐츠화를 위한 스토리텔링 교육의 최첨단에 있다. 최고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전시가 또 있습니다. 백제무왕이 선화공주와 결혼하기 위해 지어 불렀다는 서동요. 들어보셨거나 학교에서 배우셨죠?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드라마 서동요와 서기행전이라는 게임으로도 콘텐츠화 되었죠. 또 익산 서동축제라고 있습니다. 지역 축제에도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문화 콘텐츠 전공하시고 나서 지역 축제, 지역 문화 콘텐츠 쪽으로도 많이 나가시죠. 고전 시가를 직접적으로 콘텐츠화하지 않고 제목이나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 등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많죠. 다큐멘터리 영화인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상당한 관심을 모았던 영화인데요. 이것은 공무도화가의 한 구절을 활용한 것입니다. 공무도화가 또 고등학교 때 아마 배우셨을 거예요. 이런 것들 대학교 때 조금 더 깊이 배워보고 콘텐츠화가 가능한가, 콘텐츠화했을 때 재미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 대학교 때 미리미리 머릿속에 많이 축적해 둡니다. 사회에 나가셔서 가령 영화 헤어화에서는 사랑 거짓말이라는 시조를 OST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아이디어를 내실 수 있겠습니다.
고전 소설 또한 뭐 콘텐츠화의 중요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뭐 강동원이 나와서 인기를 끌었던 뭐 전우치, 또 전우치전을 기반으로 하고 있죠. 아직까지도 종종 언급되는 뭐 장화홍련 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고전 소설을 좀 열심히 배워보시고 좀 제안을 하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콘텐츠화 방식도 다양합니다. 가장 활발하게 콘텐츠화가 이루어지는 판소리계 소설들이 있죠. 영화 춘향전은 춘향전의 내용을 충실하게 콘텐츠화한 경우고요. 연극 노부전은 흥부전의 내용을 현대의 관점에서 재해석한 것이고요. 웹소설 용왕님의 셰프가 되었습니다. 나는 심청전의 내용에 서양의 판타지적 세계관을 결합하여 색다른 재미를 준 경우라고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한번 제안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현대문학의 콘텐츠화, 이것은 아주 고전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 현대문학을 소설을 영화라든지 TV 드라마로 만든다. 예전부터 쭉 해오던 작업이긴 합니다. 영화 뜨거운 피, 살인자의 기억법, 남한산성 등의 원작 소설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죠. 또 최근 애플 TV의 드라마인 파친코 또한 원작 소설을 기반으로 하고 있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또 현대 시도 콘텐츠화의 대상이 되는데요. 장르의 특성상 서사보다는 서정이 강조된 양식이라고 보겠습니다. 시를 스토리텔링화하는 경우에 서사를 새롭게 만들어야 되죠. 어려움이 뒤따르게 됩니다. 그러나 각색자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각색자의 창의력이 적극적으로 개입될 수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유익한 점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가령 드라마 도깨비에서처럼 사랑의 물리학이라는 시를 통해 주인공 공유의 사랑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경우가 사례라고 보겠습니다. 현대 시는요 서정을 잔뜩 담고 있기 때문에 현대 시의 시집 열심히 읽으시고 시에 대한 감수성을 기르시면요 콘텐츠에서 그게 로맨스가 되었고 로맨스가 아니더라도 서정적으로 여러분들의 목표 공중, 목표 관객들의 감정을 이렇게 톡 터치하는데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새들은 말죽거리에 가서 잠들다. 성수액을 토대로 한 유화 감독의 말죽거리 잔혹사도 있었고요. 장정일 시인의 시 요리사와 단식가를 모티프로 삼은 영화 301, 302도 있었습니다. 도종환 시인의 시집 접시꽃 당시에는 동명의 영화로 만들어지기도 했고요. 시인의 삶 전체를 스토리텔링의 대상으로 한 영화도 있죠. 윤동주의 삶을 영화화한 동주를 들 수 있겠습니다. 디지털 콘텐츠는 미디어 신기술 구현과 또 기획 양측에 모두 다 걸쳐 있다 이렇게 볼 텐데요. 문학문화 콘텐츠 학과에 들어오시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특히 각광받고 있는 메타버스와 함께 OTT 서비스를 포함한 게임과 온라인 공연과 같은 디지털 콘텐츠 기획 및 제작에 대해서 학습하게 됩니다. 주로 실습 교과로 베풀어지게 되는데요. 디지털 콘텐츠 기획 및 제작에서 우리 학과는 고전과 현대의 신화 소설에서 배운 모티프나 스토리텔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재를 통해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되거나 매력적인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상부터 그것을 구체화하고 문서화하는 데 중점을 두어 학습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만 디지털 콘텐츠, 미디어 신기술 구현과 기획 이것을 같이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다음은 자신이 기획한 문서를 중심으로 디지털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역량을 갖춥니다. 일정한 수준만 갖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프로그래밍을 수업 시간에 직접 가르쳐 드리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크게 필요가 없기 때문이에요. 최근 디즈니 플러스에서 인기리에 방영되었던 만달로리안이나 넷플릭스의 스위트홈, 고요의 바다 등 리얼타임 영화 제작이나 건축물, 자동차, 엔진 디자인, 그리고 게임 제작도 가능한 언리얼 엔진과 같은 최신 디지털 콘텐츠 제작 툴도 다루게 됩니다. 언리얼이 또 대세 중의 하나인데 무엇보다도 비용을 들이지 않고 모두 다 사용해 볼 수 있다라는 점에서 그리고 실사에 가까운 이러한 이미지를 여러분들이 직접 대단한 전문성이 없어도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언리얼 엔진을 활용을 해서 다양하게 수업에 활용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이를 통해 여러분은 메타버스 세상을 만드는 디지털 휴먼 제작부터 1인 방송 크리에이터까지
디지털 콘텐츠 기획 및 제작에 필요한 과정들을 이해하고 다룰 수 있으며 자신이 상상하는 모든 것을 디지털 세상에서 표현하고 구현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디지털 휴먼이 또 하나의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 미래, 가까운 미래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배우가 실제 사람 배우가 필요하냐 이런 얘기도 하긴 합니다. 여하간 네, 이러한 이미지 제작 도구를 통해서 또 디지털 콘텐츠, 특히 인터랙티브 게임 뿐만 아니고 일반적인 영상까지도 만들 수 있는, 그리고 메타버스에 적용 가능한 많은 기술들을 학습을 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문학문화 콘텐츠학과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 피라미드를 보시죠. DIKW 피라미드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이것을 얘기를 합니다. 공학도 그렇고요, 사회과학도 그렇고요, 데이터 사이언스에서도 이것을 많이 원용을 해서 얘기를 합니다. 인문학도 크게 다르지 않고요. 문학문화 콘텐츠 학과에서 이걸 설명을 드릴게요. 맨 밑에 데이터가 있습니다. 크기가 가장 큽니다. 99% 정도가 되겠습니다. 크기로 보면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가 있잖아요. 이거 그 위에 조금 더 데이터는 머릿속에 이걸 한번 떠올려 보시죠. 오른쪽으로 그리고 아래쪽으로 스크롤링을 했을 때 끝도 없는 숫자가 적혀 있는 엑셀 파일 하나 머릿속에 그려 보시죠. 무슨 숫자가 막 적혀 있어요. 의미가 있나요? 의미는 없을 겁니다. 그 숫자 그 자체로는 의미가 없습니다. 거기에 어떤 의미를 부여를 해서 몇 개로 이렇게 의미 있는 것으로 추려내는 것, 요 작업이 필요할 텐데요. 요 작업의 결과물을 인포메이션, 정보라고 합니다. 이것 그 위에 이것보다 더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것이 knowledge라고 얘기를 하고요. 지식, 데이터, 정보, 지식. 맨 위가 wisdom이네요. 지혜. 어떤 과학자, 공학자들은 맨 위에 wisdom이라는 것은 좀 모호하다고 해서 싫어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DIK까지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요. 네, 이렇게 그 가치가 위로 올라갈수록 높아진다,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이렇게 제안을 하신 분도 있어서 재미가 있습니다. 양적으로 접근을 하는 것보다 이렇게 이제 도식적으로 설명을 하신 분이 계신데요. 맨 왼쪽에 데이터를 보시죠. 흩뿌려져 있어요. 숫자들이 막 흩뿌려져 있어요. 그 다음에 인포메이션, 정보죠. 정보 색깔이 이렇게 있네요. 색깔별로 동질한 것들끼리 이렇게 모아놓습니다. 카테고리를 매겨놓습니다. 그것만 해도 의미가 발생합니다. 다음이 지식입니다. 지식은 정보들끼리 이렇게 이어주는 겁니다. 커넥트 하는 겁니다. 커넥션을 맺어줍니다. 이때 비로소 지식이 된다라는 겁니다. 다음 인사이트, 통찰력이라고 합니다. 통찰, 굉장히 중요하게 많이 쓰이는 용어인데 통찰력이 있어야 사회에서 또 사업에서 성공할 수 있거든요. 문화 콘텐츠도 통찰에서 비롯되는 것이고, 그런데 이게 참 정의가 안 돼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누구나 다 아는데, 통찰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통찰력을 키울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물어보면 뾰족하게 답변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런데 다시 통찰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놨네요. 데이터가 있고요. 그것을 정보화한 다음에 그것을 이어서 지식화 한 다음에 그 중에 이렇게 지식화를 해놓고 나면 그 다음에 서로 이렇게 연계가 되지는 않더라도 여기저기서 어떤 번쩍하는 아이디어, 이런 것들 때문에 통찰이 생기게 된다라는 겁니다. 아이디어 통찰이. 그래서 주로 얘기하는 것이 페이스북 처음 만들었을 때 어떤 통찰력, 번쩍하는 통찰력,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사소한 아이디어 같은데 이 아이디어를 여기 적용하면 크게 성공할 수 있겠구나,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통찰이 있고요. 지혜는 무엇이냐 하면 이러한 통찰을 서로 연계를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것이 지혜, 혹은 이러한 통찰을 서로 연계하는 것을 지혜라고 부른다. 이런 접근이 있습니다.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요 웹툰, 요 그림을, 이미지를 제안을 하면서 글을 쓰셨던 분이 글을 읽어보니까 또 재미있는 얘기를 하는데요. 몇 해 전에 한 10년 됐나요? 리미틀리스라고 그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 얘기를 하고 있네요. 브래들리 쿠퍼라는 유명 배우가 나왔는데 백수예요.
작가가 되고 싶은데 재능도 없고 결정적으로 게으릅니다. 아무것도 못할 사람이에요. 그런데 알약 하나를 이렇게 먹고 갑자기 천재가 되는 거예요. 빵 하고 어마어마하게 기억력도 되살아나고 책도 고도의 집중력으로 빨리 읽어버리고 악기도 하루에 뭐 몇 시간 만에 하나를 배워버리고 이런 천재가 됩니다. 멋진 발상입니다. 아이디어입니다. 선생님도 실은 자주 그런 꿈을 꿉니다. 다른 교수님들 보면 너무 똑똑하고 아시는 것도 많고 이러면 뭐 세민하죠. 저렇게 나도 저렇게 많이 알고 이런 그 교수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또 뭐 힘드니까 약 같은 거 이렇게 먹고 천재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망상 한 번씩 가지게 되죠. 그런데 그 얘기를 하면서 저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약을 먹고 나서 그 사람 머릿속에 팝업된 것은 여기 데이터나 보시는 인포메이션 뭐 이런 뭐 knowledge 이런 게 아니고요. 연계, 커넥션이라는 겁니다. 어떤 낱개들이 흩뿌려져 있었고 이 사람도 원래 무식했던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었는데 꿰지를 못했던 거예요. 꿰지를 서로 연계를 해서 가치를 창출하지 못했던 겁니다. 네, 여러분 문학 콘텐츠 학과는요. 여러분들이 이미 문학 콘텐츠에 대한 일정한 이해가 있고 또 무엇보다도 콘텐츠를 보면 가슴이 설레고 만들고 싶은 게 있고 욕망이 있고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욕망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미 있다라고 보고요. 많이 또 읽었고 또 웹툰도 많이 봤고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커넥션, 연계를 시켜가지고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그것을 같이 학습하고 가르쳐드리는 학과입니다. 네, 이상으로 학과 소개도 마쳤고요. 또 문화 콘텐츠 학과에서 어떤 걸 배우는지도 좀 알아보았습니다. 학과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관심이 없으신 분들도 오늘 말씀드린 것을 토대로 알고 계신 것들을 연계를 해서 커넥션, 가치를 창출하는 어디에 가셔도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이런 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국에는 성공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창의융합대학 문화 콘텐츠학과의 김기홍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